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이 강남의 고급 웨딩홀 바닥에 우아하게 펼쳐져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꽃들이 만발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전부였던 남자 이준혁이 저 멀리 단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과 미소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다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만난 준혁은 성실하고 다정했으며 늘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다.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던 나에게 그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이 웨딩홀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려 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준혁의 곁에 섰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결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박지수, 준혁의 회사 동료이자 나의 오랜 지인,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였다. 지수가 왜 일어났을까? 혹시 축가라도 준비했나? 나는 의아했지만 곧이어 벌어질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수는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인지 연기인지 모를 미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주례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사유로 이 일을 제기하십니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수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오직 준혁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준혁 씨, 저를 봐요.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귓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어졌다. 지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장난인가? 하지만 지수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준혁을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준혁 씨,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렀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아,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내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미안하다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지수와 준혁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 미안하다는 거였다.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혁이 가끔 연락이 잘 안 되던 밤들, 피곤해 보이던 얼굴, 그리고 결혼 준비를 도맡아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지수의 모습까지. 아니야, 거짓말이죠? 준혁 씨, 나한테 왜 이래요? 나는 울먹이며 준혁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팔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지수가 다가와 준혁의 반편 팔을 잡았다. 서연 씨, 인정해요. 준혁 씨 마음은 이미 저한테 와 있어요. 당신은 그저 그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비열함이 느껴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수군거림은 더 커졌다. 굴욕감과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웨딩드레스가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에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놀라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박지수는 준혁에게 매달리며 계속 속삭였고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무작정 웨딩홀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나를 집어삼켰다. 웨딩홀 주차장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힘조차 없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핸들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믿었던 지인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 이 굴욕감과 고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전화벨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액정을 보니 최은지라고 떠 있었다.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 결혼식에 와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을 은지였다. 서연아, 너 어디야? 괜찮아? 은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걱정으로 가득했다. 은지야, 나는 흐느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나, 웨딩홀 주차장. 알았어, 움직이지 말고 있어. 금방 갈게. 잠시 후 은지가 내 차 옆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그녀는 웨딩홀에서 입고 온 하객 복장 그대로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였다. 차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엉망이 된 나를 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서연아,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은지는 나를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웠다. 내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왔다. 은지의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은지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나 여기 있을게. 나는 은지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배신감, 굴욕감, 분노, 슬픔,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막막함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은지는 밤새 내 곁을 지키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은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어젯밤에 악몽 같던 기억이 떠오르자 다시 눈물이 핑핑 돌았지. 은지가 끓여준 죽을 보니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이라도 먹어. 속 비면 더 힘들어. 은지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죽을 먹는 동안 은지는 조심스럽게 어제 일에 대해 물었다. 박지수. 걔가 왜 그랬을까? 너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네 결혼식에서 그럴 정도로 원한이 있었나?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끔찍해. 나는 목이 메었다. 준혁 씨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만났는데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쓰레기 새끼지. 은지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박지수 그 여우 같은 년도 똑같고 어떻게 친구 결혼식에서 그런 짓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은지는 나보다 더 화를 내주었다. 그 모습에 조금 위안이 되었다. 나는 준혁과의 동거집에 남겨둔 짐 이야기를 꺼냈다. 당장 갈 곳이 없었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뭘 걱정해?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내전 같이 가서 빼줄게. 며칠 후 은지와 함께 준혁의 집으로 갔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차가운 장소일 뿐이었다. 짐을 정리하는 내내 눈물이 났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준혁의 노트북 가방을 발견했다. 혹시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까 해서 열어보려는데 가방 안에서 낯선 USB 하나가 굴러나왔다. 호기심에 노트북에 꽂아보니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JH, 준혁의 이름 이니셜과 지수의 이름 이니셜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박지수와 이준혁이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가득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내가 결혼 준비로 바쁜 틈을 타 은밀하게 만났던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우리의 결혼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박지수는 내가 결혼 준비를 맡긴 것을 비웃었고 이준혁은 박지수에게 나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여자라고 묘사하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결혼식 날에 충격적인 계획까지 상세하게 논의한 흔적이 있었다. 박지수는 이준혁에게 서연 씨 얼굴이 하객들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기대돼라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준혁의 배신보다 박지수의 악의적인 조작과 그들의 뻔뻔함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가지고 놀았다. 나의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짓밟고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려 했던 것이다. 발견된 증거들을 USB에 백업하고 짐 정리를 마친 후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은지의 집으로 돌아와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은지는 대화 내용을 읽는 내내 경악했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서연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 쓰레기들을 그냥 둘 순 없어. 나 역시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결혼식 날의 끔찍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외출조차 두려웠다. 불면증과 식욕 부진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은지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 상담 선생님은 나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다. 결혼식 트라우마, 이준혁과 박지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 치료 과정을 통해 나는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치료와 함께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연구소에 복귀했지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일에 몰두할 때만큼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은지는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주었다.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은지는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박지수와 이준혁에게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의 뻔뻔함과 나의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박지수는 평판이 중요한 홍보 전문가였다. 그녀의 비도덕적인 행동과 불륜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녀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이준혁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봤다. 그들의 대화 내용에는 업무 시간에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나 회사 기밀을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박지수의 회사 윤리위원회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익명이 아닌 나의 신분을 밝히고 증거와 함께 제보하기로 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안겼듯이 나 역시 그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제보 메일을 보내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제보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먹었다. 연구일에 더욱 매진했고 사진 촬영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즐겼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동호회에서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진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태주는 나의 분위기가 때때로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지만 캐묻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안정감을 주었다. 태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따뜻함과 진솔함은 배신으로 인해 깊게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어느 날 한강 야경을 찍으러 나갔다가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식 날 겪었던 끔찍한 배신, 박지수와 이준혁의 불륜,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고통과 트라우마까지. 태주는 나의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닌 깊은 공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억지로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힘들었겠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서연 씨 잘못이 아니야. 절대 서연 씨 잘못이 아니야.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서연 씨가 정말 대단해. 그날 이후 태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나의 상처를 이해해 주었고 내가 다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치유 과정에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태준을 통해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한편 박지수와 이준혁에게 제보한 후 몇 주가 지났다. 나는 제보 결과에 대해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업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었다. 박지수가 회사 내에서 불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이준혁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매달리지 않았다.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능력을 인정받았고, 사진 동호회에서는 내 사진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무너졌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내가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고 단단해진 나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박지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업계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박지수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그녀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사생활 문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이준혁 역시 회사 내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박지수와도 헤어졌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그들의 몰락 소식을 들었을 때 예상했던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느껴졌다.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다. 카르마는 존재했고 그것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도 나의 마음이 완전히 후련해지지는 않았다. 그들의 몰락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그들의 불행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더 지났다. 나는 과거의 배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결혼식 날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박지수와 이준혁의 이름은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나의 감정을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과거의 상처까지도 보듬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태준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자 든든한 지지자였다. 그와 함께하는 일상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함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에는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그의 곁에서 나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을 느꼈다. 연구소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하여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나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에서 얻는 만족감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번화가에서 이준혁을 마주쳤다. 예전에 훈훈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려 했다. 나는 그를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준혁 씨.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움찔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네, 그러네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그는 겨우 말을 꺼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그리고 박지수한테도. 나는 그의 사과를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없었다. 그저 멀리 떨어진 타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말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나도 알아. 그는 고개를 떨었다. 그 후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 박지수랑도 결국 헤어졌고 모든 게 엉망이야.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나의 인생은 이미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오늘 이준혁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태준은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느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아프거나 흔들리지 않아. 태준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지수와 이준혁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박지수는 여전히 재기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준혁 역시 후회와 자책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나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었지만 나의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그들의 불행과는 별개로 이루어졌다. 나는 그들이 치른 대가가 그들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연민이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기쁘게 네 라고 대답했다. 태준과의 결혼은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찾은 나의 삶에 대한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웨딩홀 대신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았던 한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하여 식을 올렸다. 은지는 변함없이 나의 옆을 지켜주며 행복을 빌어주었다. 결혼식 날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손을 잡았다.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대신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서로에게 사랑에 맹세했다. 태준의 눈빛은 진솔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 태주는 약속대로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외모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태주는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주었고 그의 사랑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연구소에서의 일도 순조로웠다. 팀원들과 협력하여 중요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게 되었다. 나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일에서 얻는 만족감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박지수와 이준혁의 소식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나의 세상에서 사라졌다. 가끔 들리는 단편적인 소문들은 그들의 비참한 현재를 짐작게 할 뿐이었다. 박지수는 여전히 재기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준혁 역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분노할 힘조차 아까웠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한 것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불행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보다 그저 씁쓸한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나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나의 치유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나는 상처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졌다. 나는 배신으로 인해 무너졌던 나의 세계를 나의 힘으로 다시 세웠다. 친구의 지지, 치료사의 도움, 그리고 태준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나는 과거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눈빛은 평화로웠고 미소는 진심이었다. 얼마 전 우연히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 파일을 발견했다.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컴퓨터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파일이었다. 망설이다 파일을 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이준혁의 어색한 미소. 마지막 사진은 박지수가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 찍혀 있었다. 사진을 보며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나는 그 사진 속에서 멈춰 있었지만 현재의 나는 그 시간을 훨씬 넘어 멀리 와 있었다. 나는 사진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기고 영구 삭제했다. 더 이상 내 삶에 과거의 흔적을 남겨둘 필요가 없었다. 태준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고 새로운 시간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다. 태준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무슨 생각해? 태준이 물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 아니, 괜찮아진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 나는 과거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쁜 관계와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진정한 나를 찾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무너졌지만 그 파편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세상 어떤 행복보다 값진 것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복수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치유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우리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태준과 나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그 공간을 우리만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꾸몄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태준과 함께 카메라를 들고 교회로 나가 풍경 사진을 찍거나 은지와 함께 만나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은지는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을 지켜주었고 내가 다시 일어설 때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치유 과정과 새로운 시작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나갔다. 연구소에서의 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새로운 연구 과제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후배들의 멘토 역할도 하게 되었다. 일에서 오는 성취감은 나의 자존감을 더욱 높여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능력과 열정을 온전히 발휘하며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가끔 박지수와 이준혁에 대한 소문이 아주 드물게 들려올 때가 있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순탄치 않은 모양이었다. 박지수는 여러 번 재기를 시도했지만 한 번 실추된 평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준혁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불행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도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인생 참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그들은 한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더 큰 것을 잃었다. 신뢰, 평판, 그리고 아마도 진정한 행복까지도. 그들의 몰락은 나에게 복수심의 해소가 아닌 삶의 아이러니와 카르마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되었다. 태준과의 관계, 나의 일,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에.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쓰라린 교훈이었다. 어느 날 태준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박지수를 보았다.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초조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태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 역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녀를 지나쳐 그대로 차를 몰았다. 백미러로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몰락은 확실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녀의 불행은 그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일 뿐이었다. 나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그의 곁에서 안전함과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폭풍우를 지나 나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에 도착한 것 같았다. 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배신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를 꺾으려 했던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나는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나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국내외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의 연구 성과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나에게 큰 보람과 만족감을 주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능력과 열정을 세상에 펼치며 당당하게 살아갔다. 태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우리는 이제 부부로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태준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고 나 역시 태준에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했다.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다.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아주 멀리 떨어진 기억 속의 조각일 뿐이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나의 삶의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출산을 앞두고 태교 여행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예전에 태준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그곳이었다.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과거의 나, 상처받았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문득 박지수와 이준혁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 알고 싶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주 어렵게 그들의 소식을 찾을 수 있었다. 박지수는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예전에 잘 나가던 홍보 전문가였던 그녀는 이제 작은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SNS 계정은 폐쇄되어 있었고 그녀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과거의 사건과 연결된 부정적인 내용뿐이었다. 편판 실추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이준혁은 더 비참한 상황이었다.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변변한 직업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온라인 뉴스 기사나 블로그 글에서 사기, 배신, 몰락 같은 단어와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였다. 나는 그들의 불행을 보며 나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삶은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나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이 시련을 통해 너는 더 강해질 것이고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나의 이야기는 배신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한 인간의 성장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길은 나를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이끌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의 미래는 밝았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행복하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태준과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었다. 육아는 쉽지 않았지만 아이의 작은 미소와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태준은 헌신적인 아빠였고 나는 그런 태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돌보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연구소에서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은 나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나는 워킹맘으로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싶었다. 은지는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거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이의 이모 역할을 자처하며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우리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었고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렀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더 이상 과거의 배신 사건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나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쓰라린 경험일 뿐이었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가끔 아주 드물게 박지수나 이준혁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카르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나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결혼식 날의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살이 돋아났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감사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나를 믿고 지지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태준, 은지, 그리고 나의 아이까지. 그들은 나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짓는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행복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태준과 아이와 함께 한강 공원에 나왔다. 아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을 비추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은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나의 삶은 나의 힘으로 만들어졌고 나의 행복은 내가 스스로 지켜냈다. 시간은 흘러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나는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했다. 나의 삶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웠다. 태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다. 박지수와 이준혁의 이름은 이제 정말 완전히 잊혀졌다. 그들의 존재는 나의 삶에서 먼 과거의 희미한 점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궁금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경험이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교훈이었다. 나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드러내며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나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가끔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었다. 나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내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 나는 나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힘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한강변을 걸으며 태준과 아이와 함께 웃었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태준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것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감사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괜찮을 거라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상처는 아무렇고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Current part characters 윤댕 7. Total characters 1238.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의 삶은 현재와 미래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나의 일. 그것으로 충분했다. 과거의 배신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